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새벽이 됐습니다. 준책입니다. 어제는 현충일이었습니다. 요즘 국민적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대중은 여의도 정치판에 솔직히 넌더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 뉴스를 싫어하게 됐습니다.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했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지지도는 고만고만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만약 지난 총선에서 공천에서 실점을 하지 않고 선거 전략에서 미래를 위한 정책을 보여주는 모습을 국민의힘이 보여줬다면 어쩌면 국민의힘이 대승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결국 용산이 오만과 불통 그리고 선거를 지휘한 한동훈 선대위의 무전략이 선거를 망쳤습니다. 그 선거에서 압승을 한 야당은 22대 국회를 지금 무소불위의 국회로 만들 참입니다. 민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 개헌을 감행했습니다. 1967년 7대 국회와 그리고 2020년 21대 국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아래서의 21대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헌을 한 적은 있지만 야당 단독 개헌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5일 오후 본회의를 단독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출신 우원식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회의장이 된 우원식은 7일 자정을 원구성 명단 지출 데드라인으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주말이 지나면 1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도 독식을 할 모양입니다. 이날 본회의는 야당 192명이 전원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원내대표 추경호가 참석을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간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본청 중앙에 있는 로텐드 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우원식은 국회의장 당선 인사에서 오히려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떻든 야당은 처음부터 특검과 윤 대통령 탄핵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임기 첫날부터 특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는 원구성을 미루는 게 윤 대통령 방탄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자신들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무슨 짓을 했던 것입니까? 대통령을 방하자고 차일피일 원구성을 미룰수록 국민의 고통은 가중된다. 이게 박찬대의 말입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지키려고 최상병 특검법을 방해하기 위해 원구성을 미룬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이재명을 지킬 목적으로 22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최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한 것 아닌가요? 뒤이어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조국 당에서는 한동훈 특검법까지 발의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민주당은 6월 7일 이화영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상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한 특검을 또 발의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뭔가 이상하다. 이화영을 회유했다. 그래서 그 수사를 특검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맞불 성격으로 이 김정숙 여사의 호화 외유성 순방과 그리고 특수활동비 유용 등에 관련해서 특검을 발의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발의를 했죠. 말하자면 22대 국회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른바 삼고 현상으로 실험을 하는 민생은 처음부터 관심 바뀝니다. 5월 30일 개원 이후에 민생 법안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 5일 만에 특검 법안만 5건을 내놓았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여야는 5일부터 지금 원구성을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법사위 운영위 그리고 과방위, 요게 이제 신문에 나오는 주요 세 상임위입니다.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줄임말입니다.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이 위원장을 두고 야당인 민주당이 이를 독식하겠다고 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민주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건식 국회의장 선출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의장에 이어 상임위원장도 국회법에 따라 이달 7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5일 오전 50분간 원구성을 위한 협상을 벌이는데 끝내 결렬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등 3개 위원회를 포함해 21대 후반기 때와 같은 개수인 7개 상임위를 여당 몫으로 유지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추경호의 말이 이렇습니다. 법사위는 제2당이, 그리고 운영위는 여당이, 그리고 과방위는 21대 국회 후반기에 여당이 했듯이 국민의힘에서 맡아야 한다. 과방위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방통위죠. 그래서 이 과방위에 여야 모두 민감해진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 새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에 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명단 제출을 끝내 거부해 원구성이 국회법에서 정한 법정 시한인 7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단독 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터뜨린 동해 석유 가스전 이 매장 논란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후속 취재로 동해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윤 대통령 발표 이후에 그 가능성은 불과 20% 정도로 알려지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국면 전환용 발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커지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50%만 돼도 문제는 다를 것인데 불과 20%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고 그리고 장관이 뒤이어 질의응답을 받은 것은 결국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발표에 근거가 된 분석을 담당했다는 액트지오 회사 이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가 5일 급거 한국을 찾았습니다. 아브레우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발표 이후에 한국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국민에게 더 나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직접 방한했다. 그는 동해 심해 가스전의 경제성이 높다고 보느냐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조사된 광고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의뢰받았다. 우리가 검토한 것은 이전에 깊이 있게 분석된 적이 없고 새로운 자료들이다. 아브레우는 그러면서도 한국석유공사와의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자세히 말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산자부는 7일 세종청사에서 아브레우가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에 관한 질문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3일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에서 동해 심해 최대 140억 배럴 규모 유진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며 탐사 시추 계획을 직접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추공 하나에 1,000억 원이 든다고 했죠. 윤 대통령은 동해 유전 가능성의 근거로는 심해기술평가 전문기업이라며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 액트지오의 대표가 온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액트지오에서 동해 유전 매장 가능성을 확인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 뒤에 시민들은 신뢰성에 대한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이라고 한 평가가 무색하게 이 액트지오 본사의 주소는 텍사스 휴스턴에 위치를 하고 있는 가정집이었습니다. 더욱이 미국 인구조사국에 등록이 된 기업 정보를 보면 액트지오의 직원은 단 한 명뿐입니다. 며칠 동안 연평균 27,701달러로 이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3,800만 원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논란을 알았는지 한국에 온 아브레우는 액트지오를 전 세계 심해 저류청 탐사에 특화된 틈새 시장 회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전문성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한다. 그런데 1년 매출이 거박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정부와 석유공사도 액트지오의 전문성 의혹 진화에 나섰습니다. 산업부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2016년 액트지오 설립 이래 브라질, 가야나, 볼리비아, 미얀마, 카자흐스탄 등 다수의 나라에서 주요 프로젝트 평가를 수행했다. 세계적인 심해기술 평가 전문기업이 맞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의 말은 솔직히 더 이상합니다. 직원이 불과 한 명뿐인 액트지오를 두고 액트지오가 전체적인 규모는 작지만 심해 관련 지질 자료 분석에 있어서는 전문가 보유 숫자가 제일 많다라며 한 말이 이렇습니다. 회사 창립자가 비토르 아브레우다. 이분은 엑슨모빌 관련 그룹장을 역임했고 미국 퇴적 학회장도 하셨다. 자료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해 석유가스 매장 발표는 분명 아주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을 20%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의문부호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 발표가 액트지오의 엉터리 평가에 기인한 것으로서 결국 석유가 없거나 있다 해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귀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윤석열 정부의 폭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한국 보수 진영의 완전 괴멸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의 말이 이렇습니다.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국민의 기대를 과도하게 자극해서 나중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같은 충격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바란다. 또 윤 대통령이 산업부의 탐사 실주 계획을 승인한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조국도 이 국정을 이렇게 운에 맡겨도 되는 건가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시추 작업을 정권 지지율 상승 도구로 사용하려고 일단 지른 것인가? 어쨌든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의구심 섞인 반응이 긍정론을 압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탐사 시추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테니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지만 논란은 자제되지 않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액트지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이 달랑 한 명뿐으로 본사가 가정집이라는 게 그 신뢰성에 먹칠을 했습니다. 이처럼 액트지오의 전문성을 둘러싼 의구심이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아브레우 대표의 기자회견이 논란을 과연 잠재울 수 있을까요?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6년 설립 이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야나, 볼리비아, 브라질, 미얀마 등에서 주요 프로젝트 평가를 수행해서 전문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또 다른 뉴스가 하나 있었죠. 이틀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1인당 국민 총소득, 그러니까 GDP가 아니고 국민 총소득입니다. GNI 통계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 GNI 통계를 자주 내놓죠. 우리나라 GNI가 그런데 이번에 일본을 추월한 것입니다. 이는 인구 5천만 명 이상 되는 국가 중에 6위라는 친절한 설명이 붙었습니다. 원래 G7을 얘기할 때 캐나다를 제외하면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 6개 나라를 꼽죠. 모두 다 경제대국들입니다. G7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일본을 제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GNI가 일본 GNI를 이겼다, 제쳤다 이 말은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금 펼치고 있는 엔저가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어쨌든 2023년 우리 1인당 GNI는 2022년 대비 2.7% 오른 36,194달러가 됩니다. 한국은행은 유가 하락, 반도체 호조에다가 기준 변경 등이 겹친 결과라고 솔직히 시인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결과는 수출 증가 영향도 있지만 기준 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개편하는 과정에 소규모 사업자 매출 등 그간
실직에 포함되지 않던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명목 GNI 규모가 아주 확대가 된 그런 영향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일본을 제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역시 엔저이였습니다. GNI는 전체 국민이 일정 기간 벌어들인 임금과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을 다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GNI는 흔히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이 됩니다. 이에 비해 GDP는 국내 총생산으로 국가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한편 5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GNI는 전기 대비 2.4% 증가를 한 567조 5천억 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GNI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는 0.6%가 증가를 했는데 이번 1분기에는 2.4%가 증가를 한 겁니다. 1분기 상승폭으로는 2016년 이후 최대였습니다. 이번 GNI 증가는 실질 무역 손실이 17조 원에서 11조 3천억 원으로 축소가 된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왜 축소가 되었을까요? 무엇보다 반도체 수요 증가로 반도체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는 내리면서 무역 손실이 축소가 된 겁니다. 어떻든 한국은 기준형 개편 결과와 그리고 엔저 덕분으로 1인당 GNI가 이탈리아보다는 적지만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제에서 일본을 제친 것은 어떻든 처음입니다. 그 길에 성공을 했다고 할까요? 한은은 이런 추세대로 앞으로 쭉 나간다면 수년 내에 국민 1인당 GNI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4만 달러를 넘는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한은 담당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1인당 GNI를 산출할 때는 실질 소득 증가율과 환율 그리고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 등을 봐야 해서 언제 달성할 수 있을지 말하기가 어렵다. 그래도 수년 내에 GNI 4만 달러 달성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언론은 변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변수로서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점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민간 소비 부진은 물론 건설 투자 부진 그리고 설비 투자 부진 이런 경제 상황 부진이 리스크로 꼽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른 문제 하나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문재인이 2018년 김정숙의 인도 순방, 특히 타지마할 관광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국정을 몰라 제기하는 치졸한 시비라고 아주 발끈했습니다. 우선 기내식비로 6,292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이 든 데 대해 문재인은 5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경비는 소관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 청와대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산이나 경비에 의문이 있다면 당시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물어볼 일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원래 도종환 문화부 장관이 인도에 가기로 했을 때는 예산이 2,600만 원 정도 잡혔습니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으로 변경이 되고 나서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가는 것으로 바뀌고 나서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까지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떻든 그러면서 문재인은 해외 순방 시에 전용기 기내식은 일반 여객기와 마찬가지로 세트로 제공된다고 썼습니다. 초호화 기내식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문재인은 또 총 경비가 많아 보인다면 소관 부처나 기내식을 제공한 대한항공에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한식이냐 양식이냐 밥이냐 빵이냐 정도의 선택지만 있는 기내식을 먹었을 뿐인데 총 경비가 많아 보이니 초호화 기내식 먹었냐며 들이대는 것은 무슨 경우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도대체 대한항공은 무슨 근거로 기내식비를 6,292만 원으로 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따라 붙어 있는 문재인이 말입니다. 인도 순방은 아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다. 세상 어느 아내가 낯선 나라, 낯선 지역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해 군중 앞에서 축사까지 해야 하는
일정을 대통령이 남편 없이 혼자 수행하고 싶겠나. 참 대단한 핑계거리입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내 방문을 희망해서 한인도 관계 발전을 위해 아내라도 대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외교 당국의 거듭된 건의에 따라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설득을 해서 등 떠밀듯 가게 한 것이다. 김정숙 여사가 가기 싫은데 등 떠밀듯 간청을 해서 보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말은 정말 눈을 의심케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아내의 순방을 건의했던 부처가 멀쩡히 있는데 초호화 기내식이라며 모욕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 아니 누가 누구를 보고 지금 부끄럽지 않느냐고 따지는 겁니까? 40명이 안 되는 인원이 4끼를 먹은 가격이 6,292만 원이라는 사실에 대해 해명을 구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두고 초호화 기내식이라며 모욕을 하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하면 국민은 권력자의 혈세 낭비를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까? 김정숙은 한편 공세를 편 여권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민주당 윤건영,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분이죠. 이 윤건영은 국회 소통관에서 연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 외교 활동과 관해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는 관련자들에 대해 김 여사가 정식으로 고소를 할 예정이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것만은 알고 싶습니다. 누가 대통령 전용기 운행을 결정했나? 그리고 타지마할 관광은 누가 언제 결정을 했나? 왜 그런가 하면요. 인도에 가서도 이 문화부 공무원들은 대부분 그대로 돌아오고 도종환 장관과 수행원 한 사람만 김정숙 여사와 동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주당 내 최다선인 추미애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 한국 의원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렇습니다. 탄생이 쏟아질 줄 알고 핵폭탄급 발표를 몸소했건만 만만한 백성들아, 답답한 공상들아, 이 나라 석유 노다지라 해도 다 돌았으네. 이 첫 글자를 쭉 이어보면요. 탄핵만 답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의원의 수준입니다. 그것도 국회의장을 노렸던 국회 최다선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석이었습니다.